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내 맘대로 해석하는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그 관리비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제대로 아는 방법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나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에 들어가시면 나의 아파트 관리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이렇게라도 찾아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한동안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한 연예인 관리비 문제로 부녀회와 몸싸움으로 법적 다툼까지 간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눈 가리고 앙옹이었던 거죠. 세대수가 많을수록 그 이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지역 난방이나 개별 난방이었지만 20년 넘게 전에는 중앙 난방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틀기 때문에 관리비가 장난 아니었죠. 내 맘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이야기를 했으니 쭉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시행사와 건설사가 있습니다. 뭐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그러니까 용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오피스텔 이야기니까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설사는 시공만 할 수도 있고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은 짓기만 하는 거고요. 시행은 시공을 하기 전 땅을 사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건물을 지을 건설사도 선정해야 하며 그리고 분양할 대행사를 선정해야 하죠. 뭐 그것까지도 시행사가 할 수 있습니다. 및 분양 대행사를 할 회사를 차리면 되니까요. 본인이 쉽게 말해 50평을 산다고 치자고요. 그럼 건물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할 거면 분양 대행도 해야겠죠? 그 모든 것을 본인이 한다 치면 본인이 시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건물을 짓기 전 저희 나라는 선분양을 합니다. 이제 뭐 후분양으로 가야겠죠.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분양을 한 사람이 잔금 치를 때도 하나요? 거의 99%안 합니다. 분양 대행 업체들은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분양 완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잔금 치를 때 가서 보시는 분들은 시행사의 다 직원이거나 알바들입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지으면서 각종 관련된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샤시부터 옵션이 있다면 냉장고, 뭐 세탁기, 에어컨 등 수많은 납품업체들. 잠깐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잘한 것까지 많은 이득이 있으니 비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관리 업체들이 접촉을 해옵니다. 보통 뭐 시행사들, 건설사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요. 관리 업체들은 어찌할까요? 금액이 똑같을까요? 지금이야 투명하다 보니까 좀 힘들겠지만 예전에는 적정 금액을 가지고 뒷거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아닌 데도 있으니 다 그렇다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업체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시행사나 건설사 쪽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부녀회가 이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는 형태로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니 TV나 언론에서 매번 이런 문제로 고성, 몸싸움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싸울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이익을 챙기려는 자,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 그러나 이런 것도 인터넷 발달로 인해 투명성이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전보다 이런 일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떤 곳은 관리비를 비공개하는 곳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과태료가 나왔을 테고요. 그만큼 비리 덩어리라는 겁니다. 부녀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지만 이 돈이라는 유혹 앞에 마음이 변하는 듯 합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로 넘어가기 전에 주상복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17년이라는 중개업을 하면서 실경을 비롯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일했습니다. 아파트가 대림 아파트였고요. 바로 옆 건물은 롯데가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로 지어졌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다 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매매 임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리비 정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상복합 내에 있는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화로 사무실에 있냐며 찾아왔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을 내밀면서 이게 복층이지만요, 고작 10평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집에서 한 달 수도세가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아무리 목욕을 종일 한다고 해도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와요. 어떻게 오피스텔 그 고작 10평도 안 된 데에서 수도세가 30만이 나와요. 그때 그 주성복합은 중앙난방이었습니다. 그 임차인이랑 관리실 가서 난리를 쳐도 관리실은 부녀회와 관리소장님께 따지라고 하는데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따지면 여기서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오피스텔의 맹점은요, 임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상복합에 있는 분녀에서는 이것을 알고 관리비 부담을 오피스텔 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오피스텔 임대인분 오시면 관리비가 비싸니까 공실 위험이 있잖아요. 제가 중간 역할을 몰래 할 테니 임대인분들 중 한 분이 나서서 이임장 다 받고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까게 되면 임차인들도 피해 안 보고 공실률도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절대 안 합니다. 귀찮아서요. 그러니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대인분만 문제냐고요? 아니요. 임차인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써서 얼마나 나오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요즘 뭐 갈수록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모자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피스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런데요. 오피스텔 중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공동주택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관리비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피셜 쪽에서 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쪽 관계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다 말씀드려 봅니다. 뭐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는데요.
아파트와 같이 오피스텔도 시행사가 건설사한테 시공을 맡기거나 건설사가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같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오피스텔 관리비 사이트는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뭐가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의를 나서서 하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300세대라고 칩시다. 분양받아서 거주하는 분들은 한 5%? 그러니까 15세대, 한 3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그 모든 희생은 힘없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행사가 하던 건설사가 시행을 하던 절차는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납품 이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가 아주 예전에 행해왔던 것들이 오피스텔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관리업체 선정입니다. 관리하는 첫 번째 업체, 그리고 그것으로 하청을 또 주는 것이죠. 하청을 안 줘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건물에 대한 관리를 따고 싶어서 경쟁에 들어갑니다. 입찰인 거죠. 말하기 미망스럽지만 이 모든 것이 그 건물에 살아야 할 임차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헌데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실률이 생길 리스크도 임대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인분들 그냥 임차료만 받는다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세상에 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사님이 계신데 그쪽 건설회사는 그만두셨지만 내가 있는 상가 위에 있는 오피스텔 거기 제가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관리비는 근처 몇 개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너무 싼 거예요. 그분과 친해지고 술 한잔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다른 데보다 기본 관리비가 싸면서 한 달 평균 관리비가 왜 몇 오피스텔보다 저렴할까요? 되돌아한 답은 금방 말씀드린 관리업체 선정에서 제일 저렴하게 써온 업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가격 낮추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제가 있던 곳은 반경 50에서 70m 안에 6개 서로 다른 오피스들이 있었어요. 저희 오피스텔보다 최소 1.5배 이상 관리비가 비싼 데도 있었고요. 근데 6개 단지가요, 관리비가 다 뒤죽박죽이에요. 저희들은 세입자 정산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입주 전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리실 직원 중 유령 직원들을 씁니다. 문서에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리 업체들이 뒤로 빼먹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관리실 직원분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몰라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관리실에 일하는 분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관리업체도 고용한 분들이에요. 그럼 관리업체들이 이것 말고도 또 돈을 안 남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남기니까 이렇게 비리비리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잠깐만.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몇 년 전 대단지 오피스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특히 대단지 오피스텔 관리실은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200, 300세도 아니고 1000세대가 넘어가면요. 그렇게 2년, 3년 지나고 안정이 되니까 관리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법인지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알면 진짜 비정하거든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본 후 해도 된다고 하면 나중에 기회를 내서 화면에 얼굴을 보이고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 법적 효력으로 관리실을 내쫓고 직접 그들이 들어와 이권을 챙기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짜 뺏었어요. 이것만 해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이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놈이죠. 그 놈은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오피스텔은 다른 데보다 임대인분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또 한 분은 몇십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임대인들의 위임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또 알고 뭐 뒤에서 또 난리도 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법적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위임을 다 받아가지고 말이죠. 1000세대가 넘어가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권이라는 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아파트처럼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비가 나오고 쓰이는지, 그리고 타 오피스텔과 비교할 수 있어야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힘없는 젊은 임차인들의 피를 빨라고 하십니까? 진짜 예전처럼 눈탱이 밤탱이 어느 정도까 해야죠. 지금도 부지기수 이렇게 눈먼 돈을 쫓아서 하이네처럼 해먹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더 투명한 사회, 더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좀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